다른 게임이 있어요. 흰색 그리고 검은색 바둑돌처럼 생긴 건데 양 끝에가 흰색이면은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 일종의 오목? 뭐 오목과 좀 다른 게임이긴 하죠. 이제 한순간 뒤집어지는 게임인 건데 좋았던 증시가 흑이었던 증시가 갑자기 다 맥으로 뒤집히는 이런 오델로처럼 갑자기 호재가 악재로 돌변해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다시 재개되고 유가가 다시 오르고 물가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다시금 오르게 되겠죠. 금리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더 오를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유동성이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고 가장 안 좋은 시기와 가장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연준 의장도 하필 긍정적이지 않은 시그널을 낼 것 같은 연준 의장까지 겹쳤어요. 채권 금리가 전쟁 전부터 4.5%를 넘었는데 고점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더 오르면은 시장에 발작이 나올 수도 있죠. 거의 4.5에서 5까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믿었었던 AI 랠리가 최근에 냉각세로 돌변합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메모리 반도체 주가로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메모리 주가 조금 꺾인다고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 그러고 외국에서 뭐 하냐면 한국 때문에 미국 증시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자기 이제 한국 탓을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오는 거죠. 예전에 뭐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권력자가 막 권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 권력이 100년 이상 갈 줄 알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력가가 역모로 몰려서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뭐 이제 차명당하는 그런 상황처럼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빠르게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체 뭐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건가? 이제 뭐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재개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분위기에서 아마 이게 가장 나쁜 악재로 돌변할 것 같고 유가를 건드니까 물가를 건들고 물가를 건들면 금리를 건들면서 전반적으로 발작을 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줄어드는 유동성입니다. 대차대조표도 지금 횡보세에다가 영래포도 0에 가깝고 TGA라 지금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이 단기채 TB를 대규모로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또 빨아들이는데 애초에 7월에서 9월 사이가 유동성이 안 좋은 시기에 또 이것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까지 있으니까 뭐 채권을 더 발행한다던가 이런 우려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채권 금리 상태 10년물 4.55에서 만약에 이런 우려들이 더 더해지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해 버립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감축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어떤 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체가 AI 투자로 벌어지는 증시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감소는 AI 랠리에도 냉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키미 케이스가 나왔는데 뭐 그거에 대한 공포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제치더라도 구글의 실적 발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미시런 이익 얘기 하나 할 건데 그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메모리 공격세입니다. 메모리를 이렇게 두들기고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악재가 나오면은 악재가 지우면 된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 악재들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재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악재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다.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전쟁이다. 시간 지나면 멈춰요.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꽤 오래 가거나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은 악재들이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재는 견디는 방법도 있고 초반에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전쟁이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으로 이 명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미국을 공격했고 여기에 미국이 2명 전사하고 1명이 실종했어요. 이거는 미국이 진심을 담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번 전쟁에서. 그러면은 장기화 또는 굉장히 강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라는 그런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호르무즈 통행을 막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뒤쪽에 푸자이라 항을 좀 때린다던가 뭐 예멘 쪽을 활용해서 홍해 쪽도 좀 건드린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원유 쪽인데
액체 기준으로는 1억 배럴 넘지만 그냥 원유로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8,400만 배럴이 생산되고 4,500만 배럴이 수출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원유가 2천만 배럴 정도 돼요. 뭐 1억 배럴 기준으로 해도 20%쯤 되고 8,400만 배럴 기준으로 해도 한 25% 정도 됩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불균형 현황을 봤는데 일일 1,340만 배럴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장기화되면은 이 원유 감당을 못할 거다라는 건데요. 저번과 이번에 다른 건 뭐냐면은 저번에는 각 국가가 원유가 저렴했기 때문에 비축을 충분히 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비축량을 많이 소모시켰고 전쟁이 끝날 줄 알고 이제 비축량을 서서히 채워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완충해 줄 수 있는 재고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원유와 이 석유 제품에 좀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뭐 아주 무제한까지 아니겠지만 보유할 수 있고, 석유 제품은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 제품과 원유 제품 간의 수요와 공급의 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석유 제품들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벌어지는 현재 유가는 150달러 선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점에서 유가가 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러우전 같은 경우는 유가 60에서 125달러까지 치솟았는데 3월에 11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70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다시 지금 82달러로 올라왔다.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다시 또 합의를 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좋은 조건만 가져온다면 전쟁을 바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합의 한 번 더 해보자, 대화로 나눠보자, 뭐 만나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당 부분 두드리고 더 누른 상태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동안 뭐 일시적으로 조금 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인플레가 한 번 더 튀면은 문제가 되는 게 튀었다 가라앉으면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물가가 다시 스르륵 내려옵니다. 근데 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튀었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랐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멈춘 상태에서 한 번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고물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고금리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겠죠. 이러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 두 번째는 유동성인데요. 캐비너시가 의장이 된 이후로 즉 연준의 유동성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반년째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횡보 중이고 여름 내내 재무부 TGA 계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잔고가. 그래서 T비일 단기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중의 유동성을 가져갑니다. 애초에 7월, 9월이 안 좋은 시기에 여기서 전쟁이 장기화로 간다? 그럼 거기다 전쟁 예산 증액 같은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 채권을 더 찍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시장의 유동성을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고 자본 조달 금리 올라가고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를 해보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1차 올쇼크 때 충격만큼 2차 올쇼크 때 먹지 않고 오히려 증시가 달려버립니다. 뭐 이런 것처럼 유가도 이란 전쟁 처음 때는 놀래서 올라갔지만 두 번째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생각보다 어느 내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안 오르려는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진짜 구조화가 벌어지지 않는 한은 심리적으로 튀는 건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메모리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저가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원투인 한국 코스피를 욕하는 약간 탓을 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데 고점을 찍고 주가가 많이 꺾이니까 이제 또 버블이라고 또 이제 이런 공포가 나오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사야 된다, 싸다, 미래가 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는 버블이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우선은 27년까지 실적을 봤을 때 저가 매수로 들어올 투자들도 많이 있고요. AI 자체 그 소비자를 만나는 구간에서 데이터 센터들의 문제가 없고 투자를 계속 유지할 거고 뭐 그런다고만 한다면은 저가 매수로 들어올 투자들도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바뀌는 미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만 나온다면은 강한 반등도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 굉장히 변동성이 예상 안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근데 현재 저 밀리는 분위기가 있는 형국은 맞고요. K3 등장 중국 걸로 인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거야? 했더니 아레나 A 벤치마크에서는 K3가 1등이 맞습니다. 근데
코딩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3등 정도로 나와 있어요. 물론 대단하긴 한 거죠. 참고로 K3가 과거 토큰 100만 개당 1달러 이하였습니다. 0.97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3달러로 3배가 넘게 지금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엔트로픽 최상위 모델 수준의 비용을 그냥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보여주기죠. 중국산 AI가 미국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또 알리바바나 이런 쪽에서는 가격을 크게 인하해가지고 중저가로 치고 들어가는 AI 모델, 하이엔드에서는 가격을 똑같이 유지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산 스마트폰들이 싹 장악했던 것처럼 저가로 미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애플한테 완전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시장도 방어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냥 전략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산 경쟁 체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놀랬는데, 딥시크 때 같은 경우는 놀래서 주가가 17% 정도 급락했다가 다시 복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자체를 당장 바로 악재로 반영하는 게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어떤 반영구적인 데미지를 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축소냐 상승이냐거든요. 구글 수요일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시작을 하겠죠. 분위기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주가 상승 요소였던 시절에서 현금 흐름이 말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게 상승 요소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구글이 투자를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이제 여기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뭐 GPU, 뭐 메모리 기업들은 안 좋겠죠. 서로 지금 운명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투자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 주가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메모리나 이제 GPU 기업들 주가가 이제 버텨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순이익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순이익의 46%가 지분 투자 이익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엔트로픽이 이제 상장도 하고 이제 비상장인데 투자를 진행하면서 근데 시리즈 H인가 그럴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급등하면서 엔트로픽이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밸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평가 차익이 올라가면서 순이익으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던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트로픽 지분 때문에 순이익 55%를 지분 증가분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오픈 AI와 엔트로픽 그 두 기업의 지분에 그만큼 많이 순이익이 노출되어 있다. 그럼 향후 AI 우려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오픈 AI랑 엔트로픽의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비상장이니까 떨어질 일은 흔치 않겠지만 만약 떨어지는 구간으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질 것 같다가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악재로 돌변하는 그 변곡점에서 빠르게 대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악재가 몇 개가 나올 건지, 얼마나 센 건지, 그리고 얼마나 그 악재의 길이가 긴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천천히 정리하는 게 그냥 머리가 제일 편하고 제일 깔끔하다.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먹었으면 적당히 서서히 팔고 나오면은 그래도 그 중간값 어딘가에서 매도 평균 단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을 꾸준히 스트레스 안 받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수익률을 찍는 거와 스트레스 안 받고 찍는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진짜로. 다만 뭐 악재 초입이라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걸 놓쳤다 그러면은 보통은 반등 한 번 줘요. 대중이 열광하는 섹터라면 그러면 그때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와요. 2번 정도. 근데 만약에 이때도 또 놓쳤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그냥 손실을 그냥 하고서는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장기간 홀딩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장기간 홀딩으로 버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이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 사이클 때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1번. 두 번째, 그 사이클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없고 3년 뒤에 오는 게 맞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보통 못 견딥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2021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가 이제 제가 그 모 케이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방송하던 아나운서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고민을 하면서 밥 먹으러 가면서 고민하면서 1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막 이래가지고 그거 기다리면 올라요. 뭐 그 15에서 10이면 충분히 괜찮지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2년에 제가 KBS 국민영수주 고정 출연하던 당시에 이 작가분들이 카메라만 꺼지고 나면 자꾸 저한테 주식 상담을 하는 거야. 주식 전문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뭘 많이 물어봤냐면 삼성전자 많이 물어보고 하이닉스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 하이닉스가 10만 원 더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7만 원인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상담 받아봤을 때 한 1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보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하이닉스 사서 기다려야죠 라고 하고 그건 사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라고 말하고 10만 원 밑으로 더 내려갔을까요? 방송에서도 말했을 거야, 아마 하이닉스 사라고. 뭐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 단기적으로 보면 손실률이 한 5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11만 원에서 한 게 7만 원까지 내려가면. 자, 그러면 만약 그때 사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4년만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30배가 올랐겠죠.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물린 마이너스 50% 가격 다 회복하고 10에서 30배니까 300만 원까지 올라왔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벌었었겠지만 그때까지 버틴 사람들이 몇 명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면 장기간 버티고 말지 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얘기지 실제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분할 매도라도 좀 빨리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가 보면요, 되게 신기한 게 고통과 기쁨이 딱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쁨보다 고통을 2배 더 느낀대요. 10만 원 버는 것보다 10만 원 잃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참고 버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비중 분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차라리 장기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